안녕하세요. 저에게는 5살 터울의 남동생이 있어요.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았던 저는 부모님이 없다는 생각 때문인지 이상하게 동생에 대한 책임감이 있었어요. 내가 부모님 몫까지 해야 한다는 책임감이었죠.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신 이후 나이 드신 할머니가 어린 동생을 돌보면서 살았어요. 우리 집은 부유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당장 굶어 죽을 형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매일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 겨우 벌어먹고 살아도 그럭저럭 지낼만 했어요. 할머니는 돌아가신 저희 부모님 대신 키워주시면서 사랑을 잔뜩 주셨기에 그것만으로도 삶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작은 동네에서 살다 보니 이웃집의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중 특히 바로 아랫집에 살던 동갑의 남자애와 친했는데요. 그 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엄마랑 둘이 살고 있었어요.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젊은 아가씨가 혼자서 애 키우느라 고생한다며 저희 할머니가 안타깝게 생각해서 먼저 문을 두드리시면서 인연이 시작되었는데요. 할머니가 반찬이나 먹을 것들을 이것저것 챙겨줄 때마다 어머니도 항상 빈 그릇으로 돌려보내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배웠다며 맛있는 음식을 담아 우리 집으로 보내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항상 그 집 아들과 함께 올라오셨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 집 어머니가 일 때문에 저녁 늦게 돌아올 때면 그 친구는 우리 집에서 밥도 같이 먹고 신나게 놀다가 자고 가는 일도 있었어요. 그러면 다음 날도 학교도 같이 가고 어차피 같은 건물에 사니까 돌아오는 길 하교도 같이 했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보니 정말 오랜 시간을 둘이 붙어 지냈구나 싶네요. 그 친구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이고 소심했어요. 처음 저랑 만났을 때도 제대로 인사도 하지 못하고 자기 엄마 다리 뒤에 숨어서는 몸을 베베 꼬고 있었거든요. 저는 남동생이 있어서 그런지 왠지 그 애를 처음 봤을 때 모성 본능 같은 게 느껴지더라고요. 체구도 조그맣고 수줍어서 말도 잘 못하는 모습을 보니 잘 챙겨주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애는 그래도 나름 자기가 형이라고 제 동생을 잘 챙기더라고요. 저는 남동생 둘이 생긴 느낌이었는데 자기는 형님이 된 기분이었다며 일부러 어른스럽고 듬직해 보이려고 애썼다고 나중에 이야기하더군요. 물론 저는 전혀 그렇게 못 느꼈지만요. 꼬꼬마 유치원생인 남동생과 같이 저희 세 사람은 삼총사처럼 붙어 다녔어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붙어 다녀서 그런지 저희는 항상 셋이 같이 있는 게 익숙했어요. 어디를 가던 늘 함께 다녔기에 서로의 존재가 너무나 익숙했죠. 그 친구는 친형제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저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다는 게 놀라웠어요. 제가 성인이 될 때쯤 저희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 정말로 동생의 보호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장 친한 소꿉친구와 이제는 우정 이상의 뭔가를 느끼고 있었죠. 계기 같은 것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겠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늘 봐오다 보니 익숙해졌고 서로가 없는 세상은 더 이상 상상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는 게 언제부터인가 당연하게 느껴졌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가 함께할 방법을 찾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사는 동네는 공장 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곳 중 하나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 역시 저랑 같은 곳은 아니었지만 공장을 다니면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참 웃긴 게 프러포즈 같은 것도 없었어요. 저도 남편도 결혼을 하자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거든요. 물론 연애하자는 이야기도 하지 않았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희한하게 결혼을 위해서 서로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돈을 모을까? 집은 어디로 할까? 어머니와 남동생은 어떻게 할까 등등 프러포즈 하나 없이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주고받았거든요. 남동생은 머리가 좀 똘똘했는데 그래서 동네에서 좀 유명한 공고에 입학해서 기술을 배우고 있었어요. 나중에 대학도 가고 기술자가 되겠다고 열심히더라고요. 저랑 남편은 그 당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한 3년 정도 뒤에 결혼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어요. 저희 두 사람 다 결혼하면 바로 아이를 갖고 싶었기에 전혀 없는 살림에서 시작하고 싶진 않았거든요. 주변에서는 결혼부터 하고 돈을 모으면 된다는 분들도 있었지만 남편이랑 저 둘 다 굉장히 계획적인 사람이다 보니 무작정 식부터 올리는 게 오히려 어려웠어요. 워낙 꼼꼼한 성격인데다 조심성도 많아서 돌다리도 몇 번을 두드리고 건너는 편이었거든요. 또 남편과 저에게는 작은 소망이 있었어요. 언제까지 공장에서 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낼 순 없으니 돈을 모아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를 차리고 싶었어요. 큰 돈을 벌겠다는 꿈은 아니었고 그저 제 가족이 부족함 없이 꾸준히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규모로요. 그리고 거기서 약간 더 욕심을 내서 낡아도 조금 넓은 주택에 들어가거나 빌라에 가고 싶었어요. 과한 욕심일 수 있지만 남동생이랑 어머니를 함께 모시고 살고 싶었거든요. 두 사람 다 저희에게는 아픈 손가락 같아서 저희가 결혼한다고 남을 나라 살 수 없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자신을 혼자 키워온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싶어 했고 저 역시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어머니 혼자 고생하시면서 남편을 키워주셨는데 노년에는 조금 더 편안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요. 어릴 때부터 봐서 그런지 저에게는 시어머니보다는 친근한 이모 같은 느낌이 더 강했거든요. 간혹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 생각을 해? 그것도 신혼부터?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저희는 어릴 때부터 서로의 집을 오가며 살았기에 특별하거나 이상할 게 없었어요. 남동생이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어린 남동생은 제가 결혼한다고 독립시키는 것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고 남자애 혼자 살면서 밥은 잘 해먹을 수 있나 싶은 걱정도 들고 혼자 살면서 집세에 공과금에 생활비까지 내다보면 돈 모으기 더 어렵지 않을까 싶기도 했죠. 그래도 장가갈 때 보증금이라도 모아서 가려면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생활비라도 줄여주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거창한 계획을 하고 있다 보니 남편과의 결혼은 아주 오래 준비할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에서 함께 나고 자랐으니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자마자 결혼식을 올릴 것 같았지만 저희에게는 당장 그럴 수 없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여유로운 것은 아니었어요.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은 물론 함께 꿈을 이루고 싶은 마음도 컸기에 가능하면 미래를 하루라도 빨리 앞당기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특근도 열심히 하고 주말이며 공휴일, 야간 근무도 마다하지 않고 뛰어다녔어요. 물론 그 와중에 예상치 못한 변수도 있었어요. 어머님이 일을 하시다가 크게 다쳐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거든요. 병원비에 수술비, 그리고 재활을 받아야 해서 치료비까지 들어가고 나니 저희 통장이 갑자기 횡하니 비었어요. 물론 어머니께서 그동안 모은 돈으로 병원비를 보태긴 하셨지만 그 일로 거의 반년 이상 일을 나가지 못하셨어요. 그래도 오히려 아픈 시기에 서로 돕고 함께 하면서 우리 가족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어요. 한 푼 두 푼 서로 보태서 치료를 받고 아픈 어머니를 간호하고 요양을 도와드리면서 이전보다 훨씬 끈끈한 사이가 되었죠. 그리고 원래의 계획보다는 조금 늦어지긴 했지만 마침내 저희는 목표했던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남편이 공장에서 관리자 역할을 맡게 되면서 월급이 올라 다행히 더 빠르게 부족했던 돈을 메꿀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모아서 저희는 원하는 집은 전세로 얻을 수 있는 정도가 되었어요. 결혼식을 올리고 싶던 식장, 전셋집을 구할 수 있는 예산에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갈 수 있는 비용까지 모든 준비가 완벽했어요. 결혼을 결심하고 거의 5, 6년을 넘게 고생을 해서 드디어 이 돈을 마련할 수 있었구나 생각하니 감회가 새로웠어요. 우리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며 고민하고 무너지게 되는 순간도 있었는데 그래도 함께라서 금방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슬슬 결혼 날짜를 잡아보자 이야기가 나왔어요. 어머니는 잘 아는 절에서 날짜 몇 개를 받아오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남동생이 진지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저희를 불렀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겠다는 남동생은 친구네 가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취업을 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아프시면서 집안이 살짝 어려워지다 보니 당장 대학 진학보다는 취업해서 돈을 버는 게 낫겠다며 했던 선택이었죠. 또 기술직에서는 대학 졸업보다 현장 경험이 더 중요하다면서 마침 친구네 삼촌이 운영하던 회사에서 굉장히 좋은 급여를 제안해서 일을 시작했었죠. 이제까지 저희에게 이렇게 진지하게 이야기할 게 있다고 한 적은 없었기에 덜컥 겁이 나기도 했어요. 어디서 사고라도 쳤나, 혹은 크게 아픈 곳이라도 생겼나 걱정이었죠. 남편은 겸사겸사 오랜만에 밖에서 저녁이나 먹자고 했고, 저희 셋은 동네 근처의 삼겹살집으로 갔어요. 무거운 얼굴로 식사를 하고 있는 남동생을 보고 남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처남, 고민 있으면 편하게 이야기해. 그게 괜찮아. 우리가 어디 뭐 하루 이틀 본 사이인가? 아직 식은 안 올렸어도 어릴 때부터 동고동락한 가족이잖아. 나랑 처남도 형제나 다름없는데 고민 있거나 어려운 게 있으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하고 도와야 하지 않겠어?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이야기해봐. 사실 저 사업을 시작하려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 매형이나 누나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사업? 무슨 사업? 너의 매형이랑 나랑 그럴 돈이 어딨어. 나도 진짜 미안한 이야기이긴 한데 두 사람 결혼하려고 모아둔 돈 꽤 있잖아. 당장 투자금만 필요한 거라 3개월 안에 다 갚을 수 있어. 진짜야. 나 일하는 곳에서 이번에 다른 지역에 사업체를 하나 더 낼지 고민 중인데 친구랑 나랑 둘이 투자해서 거기 지점을 우리가 운영하면 어떨지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일하는 것도 내 월급 받는 거 봐서 알겠지만 진짜 돈이 되는 거라 아예 우리가 차리면 지금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을 거야. 맨 땅에 헤딩하는 것보다 이미 증명된 사업을 하는 게 훨씬 이득이잖아. 내가 전혀 모르는 분야도 아니고 갑자기 확장하느라 삼촌분이 목돈 마련하기 어려워서 투자금 이야기를 꺼낸 거거든. 그래서 그거 마련되면 바로 주신다고 했어. 갖고 있는 상가 팔아서 주시는 건데 이미 거기 계약자랑 이야기 되고 있는 것도 확인했고 그거 처분하는 것만 두세 달 기다리면 돼. 누나, 매형, 이거 진짜 대박 기회야. 앞으로 내가 또 이런 기회 언제 얻을지 몰라. 평생 모아도 내가 이런 사업체 차릴 기회는 없을 수도 있어. 제발 부탁할게. 진짜 3개월 안에 무조건 갚을 거야. 아니, 결혼식 날짜 잡기 전이니까 누나도 급한 건 아니잖아. 3개월. 진짜 딱 3개월만 나 믿고 빌려줘라. 너, 그게 누나랑 매형이 어떻게 모은 건데? 나도 알지. 그러니까 절대 손해보는 일 없게 할게. 응? 진짜 이게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하, 누나랑 매형도 힘들게 모은 돈이야. 몇 년을 준비한 건지 네가 더 잘 알잖아. 바라는 게 있으면 너도 지금부터라도 벌어서 해. 돈이 부족하면 아직 네가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깔끔하게 포기해. 남한테 손까지 벌려가면서 네 욕심 채우라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그게 아니라 나도 정말 급해서. 두 사람 다 진정하고 내가 누나랑 이야기해보고 알려줄게. 이야기하긴 뭘. 난 절대 못 빌려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잔뜩 화가 난 저를 남편은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근처를 걸으며 제가 화가 식기를 기다렸죠. 하지만 저는 몇 년간 힘들게 번 돈을 동생이 빌려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동안 옆에서 고생하는 걸 다 봤으면서 어떻게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 아주 괘씸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어요. 한참을 동생 흉을 보면서 씩씩거리고 있는데 남편이 그러더군요. 우리 돈 빌려주자. 뭐?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은? 우리 결혼 내일 당장 하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 날짜가 정해진 것도 아니고 천한 말대로 3개월은 기다려줄 수 있잖아. 우리 지금까지 몇 년을 기다려왔는데 몇 달 늦어지는 것 정도는 더 기다릴 수 있잖아.
너 만약 지금 그 돈 안 빌려줘서 처남이 간절히 원하던 꿈도 이루지 못하면 괜찮겠어? 그 모습 볼 수 있겠어? 앞으로 살면서 절대 후회하지 않겠어? 걔도 우리한테 이야기 꺼내기까지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 오늘 얼굴만 봐도 애가 아주 푸석푸석한 게 그동안 나름대로 마음고생을 많이 했구나 싶던데 한 번만 봐주자. 우리 동생이잖아. 사실 그 사람 말이 다 맞았어요. 절대 안 된다고 화를 내긴 했지만 이미 제 마음은 한구석이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남편 말처럼 언젠가는 분명 후회할 거예요. 내가 그때 결혼 욕심에 돈을 빌려주지 않아 동생이 꿈을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해 평생 마음의 짐을 안고 살아가겠죠. 결국 저희는 3개월 이내에 돈을 갚겠다는 나름의 계약서까지 쓰고 돈을 빌려주었어요. 저는 꼭 갚아야 한다고 동생에게 신신당부를 했죠. 하지만 그로부터 3개월 뒤 저는 남동생을 다시는 볼 수 없었어요. 사업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난 남동생은 2달째부터 서서히 연락이 줄어들기 시작하더니 약속한 3개월째에는 거의 소식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약속된 3개월이 지나고 4개월 차에는 아예 연락이 두절되었죠. 누나의 감인지 필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이 왔어요. 그래서 이전에 남동생이 알려준 주소지로 찾아가 봤는데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더군요. 책상 몇 개와 전화기 몇 대, 그리고 먼지가 쌓인 사무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남동생이 친구랑 산다는 자취방으로 가봤는데 급하게 떠난 것인지 짐들도 몇 개 그대로 남아있었고 몇 주간 사람이 살았던 흔적도 없었죠.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나오는데 집 주인인 듯한 아주머니를 마주쳤어요. 아이고, 그쪽도 여기 총각들 찾아온 거야? 네? 여기 사는 남자애 아세요? 아휴, 저기 총각들이 무슨 사업인가 뭔가 한다더니 그게 순 사기였는지 밤사이에 도망갔더라고. 어차피 달방이라 지난달 방세는 받긴 했는데 돈 빌려줬다는 사람 며칠 종종 찾아오더라고. 그래서 아가씨도 저 총각들한테 돈 빌려준 사람인가 했지. 몇 주 전에는 아주 난리였어. 저기 총각들끼리 큰소리 치면서 싸워서 경찰도 다녀갔다니까. 맥이 탁 풀리는 것 같았어요. 도망. 그 두 글자만 머리에 계속 울렸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믿었던 내 남동생이 돈 때문에 연락을 끊고 도망을 가다니 믿을 수가 없었죠. 이런 이야기는 드라마에서나 나오는 줄 알았는데 사기는 모르는 사람이 치는 건 줄만 알았는데 어떻게 제 남동생이 이럴 수 있는지 서럽고 억울했어요. 당장 그 큰 돈은 어떻게 다시 모으나 남편에게는 시어머니에게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하나 눈물만 계속 나더라고요. 그렇게 울면서 씩씩거리면서 어떻게 집에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화가 잔뜩 난 채 눈물로 화장은 다 번져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이 찾아왔더라고요. 동생은 잘 만나고 왔냐고 물어보렸다. 제 얼굴을 보더니 무슨 일이 있구나 눈치챘어요. 다른 질문을 하기도 전에 먼저 저를 안아주면서 다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무슨 일이냐며 동생은 어떻게 됐냐고 우리 돈은 어떻게 됐냐고 먼저 물어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은 먼저 저를 안아주면서 제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다 괜찮다는 그 말이 이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것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잠시 마음이 안심됐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서 저는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이제 큰일 났어. 어떻게 하면 좋아? 그게 얼마나 열심히 번 돈인데. 경찰에 신고하자. 경찰에 신고하면 지금 어디 있는지 정도는 알 수 있겠지. 이야기하면서 저는 다시 화가 나서 씩씩거렸어요. 그리고 나가려고 겉옷을 챙기면서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하자고 말했죠. 동생이고 뭐고 일단 제 돈을 들고 도망쳤으니 이건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차라리 이번 기회에 잡아서 단단히 혼을 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러자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제 손을 조용히 잡았어요. 돈은 다시 벌면 되지. 원래 돈이라는 게 그렇잖아.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거지. 나는 처남이 나쁜 마음으로 도망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분명 우리한테 말하기 힘든 이유가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보자. 지금 가장 마음이 괴로운 건 처남일지도 몰라.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잖아. 돈은 다시 벌면 돼. 오히려 처남 덕분에 알게 되었네. 우리 결혼해서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당신과 내가 함께 하는 거라는 거. 그 후로도 한참을 잡히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화를 내는 저를 남편은 몇 번 말렸어요. 저희는 결국 원하던 예식장에서 결혼도 하지 못했고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가지 못했어요. 이사하고 싶던 집도 얻지 못했죠. 그나마 어머니께서 그동안 자신이 모은 돈을 빌려주신 덕분에 월세방을 얻을 보증금을 낼 수 있었어요. 그냥 흰 원피스에 정장을 입고 동네 사진관에서 찍은 저의 결혼 사진에 어머님 도움으로 겨우 반지하는 면할 수 있게 된 신혼집까지. 이 모든 게 남동생 때문인 것만 같아 억울했지만 착한 남편 덕분에 과거는 뒤로 하고 미래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후로 저희는 다시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둘 다 워낙 알뜰한 성격이라 돈을 모으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저희 둘 다 크게 돈을 낭비하는 것도 없고 소비라고는 식비나 월세 등 생활비가 전부였어요. 그렇게 이 악물고 돈을 모았어요. 결혼식도 신혼집도 우리 계획과 다르게 흘러갔지만 그래도 아직 저희의 소중한 꿈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렇게 10년을 꼬박 열심히 일을 하고 악착같이 모아서 저희는 마침내 식당 하나를 차렸어요. 남편과 제가 20대 때부터 오랫동안 꿈꿔온 것이었죠. 10년의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세상을 떠나시고 저희에게는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많은 일이 일어난 10년 동안 남동생은 단 한 번도 연락을 하지 않았죠. 저 역시 나름 주변을 통해 수소문해 보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남동생과 함께 사업을 했다는 친구도 행방을 알 수 없었고 원래 일하던 회사도 없어진 지 오래였죠. 그래서 언젠가부터는 그냥 저에게 남동생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10년간 연락이 없으면 그래, 그쪽도 나랑 연을 끊고 살겠다는 거구나 한 거죠. 그래도 가끔은 그래도 동생이라고 잘 살고 있는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가 차린 식당은 꽤 잘 됐어요. 특히 남편이 워낙 성실해서 매일 새벽마다 항구 근처의 수산물 시장에서 직접 해산물을 공수해왔어요. 그러다 보니 신선도가 당연히 다른 가게들과 비교했을 때 남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손님들은 이 퀄리티를 기가 막히게 알아봤어요. 이 집 음식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또 매일 새벽마다 트럭에 해산물을 잔뜩 실어오는 것이 소문나서 사람들은 여기서는 바닷가 앞에 가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싱싱한 해산물을 먹을 수 있다며 너도 나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덕분에 저희 가게는 날이 갈수록 잘 됐어요. 그동안 겪었던 고생을 모두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 매출은 끝을 모르고 올라갔죠.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니 하루하루가 놀라웠어요. 하지만 무엇이든 거저 주어지는 것은 없듯이 저희 가게가 잘 되는 것은 그동안 우리 부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식당을 운영하며 시장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가게를 확장해서 열게 되었어요. 가게가 넓어지며 단체 손님들 방문도 늘었고 이전보다 손님이 더 많이 찾아와주는 덕분에 매출도 더 늘었어요. 처음 가게를 확장할 때는 괜히 돈만 더 들이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만큼 더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되어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느새 저희 식당은 동네의 작은 가게를 벗어나서 하나의 사업이 되었어요. 2층짜리 규모의 넓은 가게는 늘 손님이 북적거리고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번호표를 나눠줘야 할 정도였죠. 주방에도 홀에도 일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가게 일에 애들 키우는 것까지 저희 부부에게는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죠. 이게 뭐야?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돈을 내밀더라고요.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갑자기 이걸 왜 주나 싶었어요. 무슨 돈이냐고 물었더니 그냥 쌩끗 웃기만 하길래 저 양반이 나 용돈 주고 싶어서 그러나 보다 생각했어요. 그래도 살림에 가게 일까지 돕고 있으니 이런 거라도 챙겨주고 싶었나 보다 했죠. 늘 새벽마다 커다란 트럭을 몰아서 수산물 시장에서 싱싱한 해산물을 가져오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를 제가 대신하게 되었어요. 어느 날 새벽, 시장에 갔다가 돌아온 남편은 가게에서 혼자 재료 손질을 하던 중 급성 심근경색으로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아침에 출근한 직원이 발견했는데 병원으로 옮겼을 땐 이미 손을 쓰기에는 늦었더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반려자로 살았던 남편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게 되었어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가게는 이미 안정화가 되어 있어 남편이 떠난 후에도 타격을 받지는 않았어요. 저랑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하긴 했지만 그래도 서로 다독여주며 조금씩 슬픔을 이겨내고 있었죠. 한동안 남편 생각에 아주 힘들어서 집안의 물건들을 손도 못 대고 있었어요. 불쑥 튀어나오는 남편의 흔적을 볼 때마다 울음이 터져나와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도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 이제 남편 사진을 보면 조용히 미소를 지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자기 물건 정리도 안 해준다고 꿈에 나와서 잔소리하기 전에 얼른 해야겠다 싶은 생각도 들었죠. 평소에도 물건 정리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우리 집 청소며 정리를 담당하는 사람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살아있을 때 생각을 이래저래 하면서 물건을 정리하는데 옷장 안에서 공구 박스가 나왔어요. 다른 건 다 잘하면서 유독 손재주가 없던 남편을 위해 이게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사줬던 전동 공구였죠. 나사 하나 제대로 끼우지 못하는 사람이라 사줬던 건데 그 후로도 집안에 물건 고칠 일이 있거나 손봐야 할 게 있으면 제가 대신 해버리거나 전문가를 불렀기 때문에 그 공구함이 밖으로 나올 일이 잘 없었어요. 남자가 이런 것도 하나 못하냐고 타박하면서 남편에게 선물을 줬던 때를 생각하며 오랜만에 공구함을 열어봤어요. 그런데 아래쪽에 박스 공간에 웬 봉투가 수두룩하게 있더라고요. 그냥 흰색 편지 봉투였는데 보니까 모두 같은 주소로부터 온 거였어요. 봉투 안을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도 없고 텅 비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만 그런 게 아니라 박스 안에 들어있던 봉투들은 다 똑같았어요. 안에 편지나 메모도 없이 텅 빈 봉투들이었죠. 전부 똑같은 주소지에서 와서 보내는 사람도 제대로 쓰여있지 않은 빈 편지 봉투들이 너무나 이상했어요. 결국 궁금증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해당 주소지로 찾아가 보기로 했죠. 집에서 차로 1시간 정도 떨어진 거리였는데 주소지 근처로 다가가니 동네가 험악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계단이 수두룩해서 앞쪽에 차를 세우고 걸어가야 하더라고요. 한참을 비좁은 골목길 사이를 걸어갔어요. 주변은 전부 판잣집 같은 곳이었는데 대충 철판 몇 개를 세워서 만들어진 듯한 곳이었어요. 잠깐씩 문이 열리는 집안을 들여다보니 그냥 골목길에 현관문이 하나 달린 것처럼 현관도 뭐도 없고 열면 바로 방이 나오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마침내 봉투에 쓰인 주소지에 도착했어요. 대체 누구의 집인지 감이 전혀 오지 않다 보니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혹시 숨겨둔 애인이나 자식이라도 있나? 아니면 어려운 형편의 사람에게 기부라도 해왔던 걸까? 대체 왜 빈 봉투를 보낸 걸까? 저 혼자 상상을 계속하다 결국 문을 두드렸어요. 처음에는 안쪽에서 대답이 없길래 다시 문을 두드렸어요. 그랬더니 안쪽에서 한 남자가 누구세요? 대답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사시는 분 맞으세요? 잠시 안에서 정적이 흐르더니 쿵쿵거리는 소리와 뭔가가 질질 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끼익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안쪽에서 어떤 남자가 나왔어요. 덥수룩한 머리에 수염, 낡은 옷을 입은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말하더군요. 누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무 놀라서 그만 그 자리에 그대로 털썩 주저앉을 것 같았는데 다행히 겨우 버틸 수 있었어요. 안에서 나온 남자는 저랑 남편이 몇 년을 걸쳐 모아둔 돈을 빌려가서는 잠적을 하곤 10년 넘게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던 남동생이었죠. 네가 네가 왜 여기 있어? 누나는 어떻게 여기 찾아왔어? 매형이 말한 거야? 네가 네가 왜 여기 있냐고. 여기가 너희 집이야? 매형한테 듣고 찾아온 거 아니었어? 저희는 서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동안 대체 어떻게 지낸 건지 남동생은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머리나 옷차림은 말할 것도 없고
열린 문틈 사이로 들여다본 집안은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낡은 것은 물론 제가 서 있는 곳까지 곰팡 냄새가 났어요.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건지 낮인데도 불구하고 내부는 형광등이 켜져 있었죠. 그나마도 빛이 다 되었는지 이따금 깜빡거렸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남동생은 한쪽 다리를 제대로 서 있지 못했어요. 나오기 전 쿵쿵거림과 무엇인가를 끌면서 나오는 듯한 소리가 났던 이유가 다리 때문인 것 같았어요. 제대로 서 있기가 힘든지 양손으로 문과 벽을 잡고 몸을 흔들거리며 불안한 듯 서 있는데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왜 그랬냐고, 내 돈은 어떻게 된 거냐고, 만나면 그것부터 따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런 모습을 보니까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멍하니 서 있자 남동생은 먼저 안으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절뚝거리는 남동생을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자 밖에서 본 것보다 더 참혹했어요. 집이라고 부르기 힘든 그곳은 방이라는 표현이 더 맞더라고요. 그나마도 성인 남자가 겨우 몸을 놓을 수 있는 곳이었고 벽면은 사방이 곰팡이에 창문 하나 없는 곳이었어요. 집안에는 가구도 가전도 없이 접었다 펼 수 있는 밥상 하나랑 옷가지 몇 개가 개어진 채 바닥 한 구석에 있었죠. 미안, 집이 좀 그렇지? 너, 너 그동안 이렇게 살았던 거야? 매형이 아무 말 안 해? 너희 매형, 이제 이 세상 사람 아니야. 지난달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 남동생은 제 말을 듣더니 큰 충격을 받은 듯 그대로 엎드려 고개를 숙였어요. 그러더니 이내 흐느끼는 소리를 내며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린애처럼 한참을 오열하던 남동생은 한참 후 눈물이 멈추었는지 그때서야 고개를 들었어요. 사실은 작년에 우연히 매형이랑 만났어. 아는 사람이 수산물 시장에 일거리가 있다고 해서 갔는데 매형이 거기에 식당에 쓸 재료를 사러 왔더라고. 이런 차림새인데도 한 번에 알아보더라. 내가 밉지도 않은지 나에게 화도 나지 않은 건지 내 얼굴 보자마자 어떻게 살았냐고, 왜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것 같냐고 자기 따라서 집으로 가자고 하더라. 누나도 나 보면 반가워할 거라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그때 저지른 게 있는데. 누나랑 매형이 그때 나한테 빌려준 돈 얼마나 힘들게 모았던 건지 다 아는데 그렇게 중요한 돈을 들고 가서는 갚지도 못하고. 나도 알아, 내가 얼마나 못난 짓을 했는지. 그래서 차마 면목이 없더라. 매형 얼굴 본 면목도 없고 누나 만날 생각은 더더욱 못했지.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 나는 못 돌아간다고. 적어도 이렇게는 안 된다고. 그랬더니 매형이 간절하게 말하더라고. 누나가 티는 안 내도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조카들도 태어났는데 한 번도 못 보지 않았냐면서. 마음이 많이 흔들렸는데 그 상태로 가봤자 누나한테 매형한테 또 민폐잖아. 그래서 그때 내가 빌렸던 돈 그거 다 갚으면 가겠다고 했어. 그래야지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할 것 같다고. 그나마 그때는 누나 얼굴 볼 용기 날 것 같다고. 그래서 그때 매형한테 누나네 가게 주소 받아서 매달 돈을 보냈어. 그거 다 갚을 때까지만 누나한테는 나 만난 것도 비밀로 해달라고 했고. 그제서야 저는 남편이 그동안 매달 줬던 돈이 생각났어요. 그냥 재미삼아 용돈을 챙겨주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동생이 보내온 돈을 매달 저에게 준 거였나 봐요. 그동안은 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때 사업은 또 어떻게 된 거고? 그때 사업한다고 누나가 빌려준 돈에 내가 그동안 모았던 것까지 다 털어넣었는데 알고 보니 사기였더라. 그 삼촌이라는 사람, 회사는 마이너스에 경영 위기였는데 새로 지점 낸다고 거짓말하고 사람들한테 투자받아서 그 돈 가지고 도망쳤더라고. 같이 일했던 친구도 전혀 모르는 이야기였고 삼촌 지인이라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수소문했는데 결국 흔적도 못 찾았어. 자기 소유라서 계약전이라는 그 건물도 알고 보니 회사 사정 어려워서 몇 달 전에 이미 팔아치운 지 오래였고 그냥 전부 거짓말이었더라. 친구한테 화도 내보고 그 집 찾아가서 난리도 쳐봤는데 뭐 어쩌겠어. 그 친구도 부모님이 집까지 담보로 돈 털어 넣었던 거라 나만큼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걔한테 갚으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용기가 안 나더라. 누나랑 매형한테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용기가 나지 않았어. 차마 누나 얼굴 볼 자신이 없어서 이 돈 갚게 되면 그때 돌아가야지 하면서 그 후로 건설 현장 돌아다니면서 일했어. 근데 그때 사업할 때 내 이름이 올라가 있어서 종종 그 삼촌 찾으러 날 찾아오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 피해서 여기저기 옮겨 다니다 보니 한 곳에 진득하게 붙어서 일할 수도 없었고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사람 사는 게 아니었지. 술독에 빠져서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고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나 싶기도 했어. 그렇게 거의 다 포기하고 지낼 때쯤에 매형을 만나게 된 거야. 매형을 보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고. 다시 일해서 누나 돈 다 갚고 용서를 구해야겠다고 생각했지. 그렇게 매달 가게로 돈을 보냈는데 몇 달 전에 건설 일 하다가 다리를 크게 다쳤어. 그동안 모아둔 돈을 보내기는 했는데 금액은 점점 줄었지.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했는지 매형이 찾아왔더라고. 내가 돈 갚는다고 전기세도 안 내고 밥도 하루에 라면 한 개로 삼시세끼 다 먹던 중이라 그때는 더더욱 꼴이 말이 아니었거든. 그걸 보더니 매형이 막 울더라. 왜 말 안 했냐고. 아프고 다치면 가족들한테 말해야지. 우리가 좋을 때만 가족이냐고. 그러더니 다리 나을 때까지만 도움받으라면서 오히려 매달 나한테 돈을 줬어. 한동안 연락이 없어서 그냥 바쁜가 보다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구나. 매형 마지막 가는 길도 못 봤네.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오랫동안 미워했던 동생이었는데 막상 지금의 모습을 보니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동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본인의 잘못도 아니었고 제 나름대로는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일이 잘 풀리지 않았던 거죠. 그냥 운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이렇게 힘들게 살아왔을 걸 생각하니 이미 벌은 받을 만큼 받지 않았나 싶기도 했고요. 나랑 같이 가자. 어디를? 어디긴 어디야, 우리 집이지. 너 이렇게 사는 거 알게 된 이상 그냥은 못 봐. 다른 소리 말고 나랑 같이 가자. 누나, 내가 어떻게 그래? 무슨 면목으로 그 집에 들어가? 그래, 맞다. 너 면목 없는 거. 감히 나한테 신세질 생각도 하면 안 되는 거. 그래도 우리는 가족이잖니. 너랑 나, 이 세상에 남은 유일한 형제잖아. 그리고 이 정도면 너도 아주 힘들었어. 벌은 이미 충분히 받을 만큼 받은 것 같다. 네 마음은 또 얼마나 힘들었겠니? 그러니까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너희 매형도 그걸 가장 바랄 거야. 저는 남동생을 용서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그 애를 용서할 수 있었죠. 사실 어느 순간부터는 동생을 용서할 준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렇게 미웠던 동생이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어떻게 지냈는지 종종 생각나기도 하고 부디 어디서든 건강했으면 좋겠다고 바랬거든요. 미웠던 마음이 잔뜩 누그러진 지금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된 것은 어쩌면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미움도 화도 다 떠나보내고 다시 가족으로서 잘 지내보라는 뜻일지도 모른다고요. 어쩌면 남편이 세상을 떠나며 마지막으로 저희에게 주고 싶었던 선물일지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남편의 마지막 선물은 따로 있었어요. 집에 와서 마저 정리하기 위해서 봉투를 꺼냈던 공구함을 정리했어요. 들어있던 봉투들을 모두 꺼냈는데 가장 아래쪽에 웬 통장 하나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뭔가 싶어서 통장을 열어보니 거기에는 동생 이름이 쓰여 있었어요. 적금 통장인지 매달 남편의 이름으로 입금된 흔적이 있더라고요. 다음날 바로 통장을 조회해보니 거기에는 최근까지도 남편이 입금한 내용이 있었어요. 날짜를 확인해보니 동생이 힘든 일을 하다가 다리를 다친 것을 보고 시작한 것 같더군요. 아마 현장 일을 하면서 몸이 상하는 동생을 걱정해서 뭐라도 해주고 싶어서 만든 것 같았어요. 저는 남동생에게 그 통장을 보여주었어요. 너희 매형이 너를 위해서 돈을 모으려고 했나 봐. 아니, 대체 내가 뭐가 예쁘다고? 왜 이렇게까지? 어릴 때부터 그랬잖아. 친형도 아니면서 맨날 너 챙기고 가끔은 누나인 나보다 더 너를 아꼈잖니.
너한테 그 돈 빌려주자고 했던 것도 너희 매형이었어. 네가 연락 끊고 나서 나는 경찰에 신고하자고 난리를 치며 화를 냈는데 너희 매형이 말렸거든. 너한테 사정이 있을 거라고. 네가 이유 없이 그럴 애는 아니라면서 누나인 내가 더 잘 알지 않냐고 그러더라. 그 일 이후로 내가 화를 날 때마다 너희 매형은 항상 은근히 네 편을 들더라고. 분명 어딘가에서 그 돈 갚으려고 애쓰고 있을 거라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걸 거라고. 나한테 대놓고 티내진 않아도 항상 어딘가에서 네가 우리 가족한테 돌아오기 위해서 애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어쩌면 너랑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네 매형의 뜻이 아닐지 싶다. 저희 남매는 통장을 붙잡고 엉엉 울었어요. 어떻게 남편은 하늘에서도 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평생을 그 사랑을 받으면서 살아왔지만 아직도 놀랄 일이 남았다니 참 대단하죠. 동생을 데리고 미용실부터 갔어요. 멀쑥하게 머리도 다듬고 수염도 정리하고 깔끔한 옷도 사입혔죠. 먼저 남편이 잠든 곳을 찾아가 인사를 나눴어요. 그동안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숨기고 있었냐고 잔소리하고 결국 마무리는 그동안 내 동생 미워하지 않고 돌봐줘서 고맙다고 나랑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줘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했죠. 어릴 때는 늘 제가 누나처럼 챙겨줬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남편은 더 속 깊은 마음으로 든든하게 제 뒤를 돌봐주고 있었네요. 매형, 제가 빚도 다 갚고 잘해드릴 기회도 없이 이렇게 가버려요, 왜? 매형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앞으로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요. 누나 도우면서 가족들이 매형 빈자리 때문에 힘들어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제가 더 노력할게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이제 남은 건 아이들이었어요. 수련회에 갔던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집에 모르는 아저씨가 있으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낯선 사람에게 잔뜩 경계하거나 겁을 먹으면 어쩌나 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아이들은 남동생을 보자마자 반갑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너희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 알아요. 우리 삼촌이잖아요. 어떻게 알아? 한 번도 본 적 없잖아. 아빠가 가족 사진 보여줄 때 맨날 보여줬어요. 이 사람이 너희 삼촌이라고.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그랬어요. 이제 삼촌이랑 곧 만날 수도 있다고요. 얼굴에 주름이 더 많기는 하지만 아빠가 보여줬던 사진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 그래, 그랬구나. 그래. 맞아, 내가 너희 삼촌이야. 너희 아빠한테 이야기 듣고 정말 많이 보고 싶었단다. 그렇게 제 가족은 마침내 자기 자리를 찾았어요. 아이들은 아빠에게 이야기로만 들었던 삼촌을 실제로 만나게 되어서 무척이나 좋아했고, 저는 새벽마다 같이 시장에 갈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새벽마다 동생과 같이 시장에 가고, 다녀와서 재료를 손질하고, 식당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차근차근 알려주었어요. 다친 다리도 시내의 큰 병원에서 다시 치료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남편이 동생의 이름으로 돈을 모으고 있던 통장에 이제는 제가 이어서 적금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모아서 언젠가 동생이 저희 식당에 2호점을 낼 때 보태줄 생각이에요. 이번에는 실수하지 않게 제가 철저히 꼼꼼하게 잘 가르쳐서 사업을 시켜줄 계획이랍니다. 가족이라는 게 그래요. 돈을 들고 사라졌을 때는 아주 괘씸하고 죽어도 용서 안 하겠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결국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가족 이제는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